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간 저에게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연애, 결혼 생활, 남편의 사망,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영화처럼 놀랄만한 변화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겪을지도 모를 사건들이지만 저는 몇 년 만에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따금 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제 기이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8세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32세, 그리고 남편은 딱 40세에 만났습니다. 남편은 일종의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아무것도 없던 가정에서 시작해 현재는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30대 초반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안정된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의 대표로서 처음 만난 남편. 그는 다른 사업가들처럼 사교성이 좋고 너스레도 잘 되며 제처럼 거래처에 소극적인 것조차 있지 않고 세심하게 기억하며 살뜰히 대해주는 전형적인 사업가였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사장님들을 뵙는 것이 거의 없는데 처음에는 단지 남편이 인상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만 했었지만 그 후론 단순히 거칠애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속 깊은 다정함이 있었고 어느샌가 저도 그 매력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역시 이상하게만 집 볼 일도 없는데 회사나 회사 근처에 자주 들러 저와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며 말 그대로 스며들듯 서로의 일상과 인생의 발을 깊게 담그게 되었어요. 연애 후 저는 남편의 새로운 면모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단순히 거칠애가 가정된 게 아니라 정말 정이 깊은 사람이었고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보통 효자라고 하면 가족이나 생판 상관없는 타인들의 시선에서나 좋아 보이지만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껄끄럽고 싫은 면이 분명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와 남편의 조건 차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지만 저야. 그런데 남편은 분명히 혼혈인을 꽉 채워 넘길 수 없는 시기였고 연애 초반부터 결혼이나 가족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미묘하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곤 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효심이었습니다. 남편은 극진한 효자이자 가족에게 투철한 사람이었지만 적절한 선은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효도는 자신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 남에게 대신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 요즘은 다르죠. 결혼 전 나에게 대리 효도 같은 마음을 절대 바라지 않았지요. 부모님과 저 양쪽을 배려하면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줄다리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속물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남편은 융통성이 좋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때로는 남편이 사업과 성격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 때도 있었지만 특히 남편의 효자 역할을 싫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응원하고 좋은 눈으로 봤던 건 남편의 어려운 가정사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의 형님이 3살 연상이었거든요. 계셨는데 형님이 30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맞은 남편은 당시 막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활동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먼저 품에 안았다 떠나보내야만 했으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장남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피부병으로 시부모님은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아 힘들어하셨고 그나마 남편은 나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파탄나고 말 거야 라며 생각하며 집안 살림을 다하면서 부모님의 삼시세끼를 챙겨드리기 시작하다 보니 현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애정으로 인해 자신이 열등함을 느꼈던 효자가 되어 버린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 남편은 어릴 적에는 평범한 막내 아들로 보였지만 지금은 가족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멋진 아들이자 멋진 남편이 되었다고 회상하곤 했어요. 자신은 원래 효자가 아니었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남편이어도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부모님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게 되었지만
취업 활동을 뒷받침할 여유가 없던 제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크게 성공하여 현재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자신이 사업가로 성공한 건 가족에 대한 애정 덕분이라며 과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자부심을 드러냈고요. 형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어도 남편은 형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가감없이 표현했어요. 결혼 전부터 형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거나 형과 함께 했던 추억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며 애틋함을 좋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아이를 최대한 빨리 가지고 싶어 했고, 저 또한 남편의 꿈이기도 한 결혼 직후부터 아이 계획을 서둘러야 했지만 아무래도 저도 30대 중반이 되어가면서 남편은 이미 마음을 넘긴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고 부부의 금술은 2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이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밥을 먹으며 휴대폰만 만지기 시작했고 휴일에는 TV를 보지 않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진동음이 울리다 보니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의 손을 보면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사랑에 빠진 소년과 같은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감을 느끼는 것이 있죠. 나에게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행복이었는데 보이는 눈빛과 미소,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원래 우리 부부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편이었고 특히 남편은 사업에 매진한 이후로 거래처나 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아서 여자들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의 일과 사생활에 존중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거나 추궁한 적이 없었어요. 서로의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추궁한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나 둘 다 그것만큼은 서로가 지켜야 할 경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침내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사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기분이 좋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일을 하던 중 추억에 잠깐 빠졌는데 그때 불시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선톡을 보게 되었어요. 몰래 보려고 했으면 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서 당당하게 현장에 등장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받은 메시지는 상상했던 상간녀와의 사랑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아이의 사진만 가득했어요. 여보, 이게 대체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요즘 하루 종일 보고 있던 아이 사진이야? 라고 대답했죠. 미안해, 여보. 내가 아직 말을 못해서. 우리 조카인 이 아이가 하는 말인데, 그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답니다. 사람들은 대강 눈치를 채웠는지 일부러 시간을 끌며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도 맛있는 것을 사줄 거라며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익숙한 외모를 가진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이 아이의 나이에 대하여 이야기할지도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아이인 줄 알았던 여자친구분의 수상쩍은 행동들 등을 보고서 남편은 이미 카페에 들어갈 때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발전하다가 사업가다운 언변으로 여자친구분을 추궁하다가 결국 여자친구분께서 정식으로 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여자친구분은 계속해서 현재는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현재는 남편만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 미안해, 여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에게는 말해야 했었는데 나도 경황이 없고 갑자기 생긴 조카가 너무 예쁘고 고마우며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 말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괜찮아. 당장 나도 머리가 복잡하지만 돌아가신 당신 형 사실인데 왜 난 이런지 모르겠지만 여보야, 내 생각에는 계속 이것을 비밀로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 그 여자분은 무슨 생각으로 비밀을 지켰을까?
지키고 싶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아버님 생각도 해야지. 그게 사실이에요. 형과 형수가 어릴 때도 부모님은 담탁자 하나로 생각하셨거든요. 임신한 사실을 비밀로 한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는 그래도 손주이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렀고 부모님들도 오히려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아이가 아주버님을 많이 닮았다며 아이를 직접 눈으로 보시면 어머니와 아버님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남편 역시 제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형수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받아들인다면 아빠 없이 자랐을 자기 조카가 훨씬 윤택한 환경에서 많은 가족에게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듯 기뻐했던 셈이죠. 남편은 부모님께 말하기 전에 형수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며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 함께 돕겠다고 제안했고 전 역시 흔쾌히 승낙해주세요. 제 여자친구분과 아이를 남편과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동안 남편은 여자친구분을 긴 시간 설득하면서 성공했고 결심을 고수하려 했지만 시부모님을 만나기에는 아직 두려웠던 여자친구분의 부탁에 따라 저희 부부가 대신하여 사실을 시댁에 전할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한 걸까요? 시부모님은 정말로 역정을 내며 화를 내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심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게 말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이제 역전 그만하시고 받아주세요. 형이 사랑했던 여자와 그 아이야. 그 여자는 어떻게 우리 상준이 맞아. 혼자서 충분히 알고 계시네요. 끝까지 알도록 책임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시부모님이 놀라실 것은 놀라실지 몰라도 우선은 그 여자의 아이를 손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준이, 아빠도 되어 알아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고요? 남편은 말하려는 것이 많은 표정을 지으며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실 형님과 그 여자 사이에는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게 제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안에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좋은 일도 없었고 묻지 못했지만 시부모님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여자친구에게 말 못할 과거가 있었고 그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부터 그 여자친구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극도로 불쾌하게 여기시는 시부모님께서는 아들과 매우 닮은 아이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였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시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조카의 사진까지 보여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가짐으로 시부모님께 조카를 한 번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계속 생각해왔다. 만나보고 다시 생각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둘째 아들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절절히 부탁하니 시부모님도 끝까지 거절하기는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결국 조카를 한 번 만났다고 하지만 그걸로 완전히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뒤통수 치는 여자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준이네 소원대로 한 번만 만나주고 왔으니 약속대로 자신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도 시부모님께서 그 정도로 학대를 받으셔서 더 이상 뭘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괜히 솔직히 말씀드리자고 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여보, 미안해요. 괜히 내 때문에. 왜 그러세요? 이게 당신 때문이야. 못 볼 것 같지만. 내가 더 미안해요. 한참 좋으시는데 이런 가족 싸움을 일으켜서. 아니, 여보, 나는 진짜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은 그러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서로 도와주면 돼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부모님이 우리 조카를 받아주실 날이 올까요?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 그러나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는 노력하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시부모님은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처럼 대놓고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아가, 하루라도 빨리 이해를 하신 건 좋은 일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악기에 관심이 없다면
아내가 다시 말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현재는 시험을 하거나 모신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계절의 발전이 많이 있었잖아. 두 사람의 연령 차이가 있어서 아이가 안 들어서 좌절에 빠지기보다 이것저것 시도해보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마음만 전하면, 아가, 나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나는 우리 마음을 품은 손주를 인정할 것이다. 내가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겠으니 딸이든 아들이든 예쁘고 건강한 아이 하나만 낳아다오. 시부모님처럼 남편에게 드리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해답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죠. 정말로 갈 곳 없는 얼음판과도 같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하늘 역시 냉담하게도 그랬어요. 시부모님의 성화에 견디지 못한 제가 난임 시술 상담을 받아온 직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상담 날짜가 정해진 그 다음 주에 일어난 것이었죠. 정말 그저 운명의 장난이라고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버님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남편도 그렇게 됐으니까요. 남편은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연인가요? 아버님은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님의 동생인 제 남편마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상담 예약을 한 다음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제 속은 제 이런데 시모님의 마음은 아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유사한 사별로 자식 둘을 모두 보내보낸 시부모님은 정말로 심성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글고 살아남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너희한테 어떤 죄가 있겠어? 이건 부모가 잘못한 탓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좀 삼가세요.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사고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전쟁에서 대체 어떤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을까요? 제 자식들을 모두 이런 상황에 빠뜨리도록 만드는 것, 전생에 굳이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며 모두 자신들의 잘못인 것처럼 가슴을 쥐어짜며 괴로워하셨어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찢기는 기분입니다. 제 마음이 그 정도일 리 없겠지만 난 좋은 시기에 갑자기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이 사라졌어요. 차라리 임신을 더 서둘러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가슴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아니라 병으로 가셨다면 떠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 말 다 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아픈 마음에 휴직 신청을 제출했고 휴식이 필요한 정도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친 상태였습니다. 당장은 울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시부모님을 보살피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 비극은 이로써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까지의 일들은 단지 전초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크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의 상을 치르고 49세에 제를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주버님 여자친구분이 갑자기 제 신혼집에 찾아오셨어요. 장례식에 오시기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듣고 뒤늦게 소식을 전해주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꼬리를 잡은 게 아니라 뭔가요? 꼬리 말이 아니네요. 일단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에요. 내가 한순간 제 두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전에 단 한 번 뵌 적이 있었는데 조카와 함께 만났을 때 그분은 매우 얌전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양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고식적이고 예의 없는 태도와 언행을 취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보이시더라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렇게 허락 없이 남의 집에 왕따가 되어 들어와서 당당하게 거실에 앉아있는 그분은 내게 자신 있게
하준식이 대를 재산 반은 내 것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 소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화도 못 참아 멍청한 목소리로 갑자기 무슨 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뻔뻔하고 예의 없는 어조와 행동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저를 깔보는 듯이 쳐다보면서 피식 웃었다고 하더군요. 아직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게 무슨 짓인가요? 남편의 장례식을 조금도 하루아침 사이에 치르지 않았고 유산을 반씩 내놔야 한다는데 그게 뭔데요? 논쟁을 하는 나에게 그 여자가 웃는 걸 보니 그 미소가 얼마나 사악한지. 이건 본 적 없는 사람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의 어깨를 툭툭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소파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등을 밀었어요. 이 아이 얼굴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이것이 유전자의 신비가 아닐까요? 아버님의 아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아, 그쪽은 상준 씨가 살아있을 때 모습을 모르는 거군요. 그러면 상준을 씨랑 하준 씨가 참 많이 닮았다는 거,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는 거죠? 내가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있어서 내가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하준 씨는 아주버님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아직도 상중인 거나 다름없는 집에 와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없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몹쓸 사람이군요. 전 당연히 믿지 않았어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요? 형의 여자친구와 정을 통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조카라고 속이고 부모님과 아내에게 감춰줬다는 건가요? 남편이 그런 지독하고 끔찍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혹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소름 끼치게 웃는 얼굴로 가방에서 무언가 종이 뭉치를 꺼내 저에게 던지는 듯이 넘겼어요. 거기에는 의뢰인의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검사 결과 유전자가 99.9% 일치하여 두 사람이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의 결과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자기도 결혼을 했고 부모님께 알려야 할 텐데까지 일도 전혀 생각지 않고 싹싹 빌길래 그땐 그래, 누구 아이면 뭐 어때, 받을 수 있는 몫의 재산만 받으면 되지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네. 참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던 사람마저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아 얘랑 나도 살게 찾아야 하지 않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의 무덤에서 파악해요. 면전에 대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전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 여자도 당연하다는 듯 절 쫓아왔죠. 전 그 여자를 보자마자 대번에 고함을 지르는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혹시 어머니, 아버님도 이 아이가 아버님 아이가 아니라 제 남편의 아이인 걸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가, 저런 미친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듣지도 말아라. 아, 그건 경험이 없는 추측일 뿐이에요. 우리 아들이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시부모님도 금시초문인데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왜 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길게 말하며 난리를 치시기 시작했지만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쨌든 들어가 봐야죠.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제가 창피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밀고 들어오듯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여자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되고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신도 남자친구를 하루아침에 떠나보게 되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때 같은 아픔을 가진 제 남편과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욕하고 말하는 것을 떠나서 애초에 그런 관계가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도 해주고 하다 보니
남녀관계가 다 그렇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 여자의 말로는 단순한 부회장 난이 아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헤어진 후 뒤늦게 임신을 확인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을 우려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키우려고 했었는데 우연이란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제 남편과 다시 마주쳤을 때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계셨네요. 처음에는 그녀가 자기 아이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제 남편은 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그 여자를 추궁하며 말로만은 믿지 못해 친자 검사까지 한 것이 저에게 보여준 검사 결과인 것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제 남편과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살려고 했다는 말조차 거짓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그렇지만 한때는 자신이 사랑했다고 말했던 남자가 이미 죽은 지 2개월도 안 됐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안면을 모르고나요. 돈을 밝혀주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 여자보다도 저를 배신하고 그렇게 속은 남편이 더 괴로웠어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욕 한마디라도 할 기회가 없어서 가슴 아팠고 억울했어요. 아픔과 그리움이 증오로 변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인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혼외자의 사진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더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것을 부인에게 속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이 지금도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가 남편과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마음 아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를 잃은 조카라고 생각하며 살뜰하게 보살펴 줬을 거예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고려해보니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아이는 죄가 없고 그들 간의 상황은 저를 만나기 전부터 되어왔던 것이었지만 뻔히 모두 알면서도 저를 속인 점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뾰족한 답변이 돌아왔는데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맞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송 전 절차를 거쳐서 그 아이의 몫을 유산해서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상황이 정말 막막했었어요. 여자가 거의 매일 집을 찾아오는데 소송 전에 서로가 피곤할 테니 좋게 합의하려고 반반씩 나누자고 협박하지 않았나요? 그때 제 몸과 마음을 추스려도 너무나도 지치고 어려워서 돈 그냥 주고 마무리하자고 결정했어요. 어차피 내가 번 돈도 아니고 남편 재산이고 제 자식에게 갈 텐데 그 정도 마음이 들었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더 굴리거라고 더 내세워봐야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거죠. 결국 제가 상대방과 유산을 좋게 나누겠다고 다짐한 순간에 최종 포기 단계에 도달했을 때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바로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들으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의 긴급한 부르는 목소리에 즉시 사무실로 와 주셨어요. 제가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인지 의심하며 곧바로 사무실로 뛰어갔는데 거기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계시던 사무장님과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함께 계셨어요. 무슨 알고 싶은지 묻자 두 분은 일단 진정하라고 용기를 내며 양해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셨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의 사건이 두세 가지가 아니라 사무장님이 몇몇 자료조사를 대신하고 계셨는데 특히 여자 쪽 자료를 살펴보는 도중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별도로 조사하고 미행까지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무 영문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아이에 관한 문제인 줄 알았지만 그 다음에는 제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는 사실은 이 집안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주버님을 만날 때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사무장님께 듣는 순간 왜 시부모님이 그 여자라면 학을 떼고 반대를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런 거짓말이 가능했던 곳은 제 남편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처음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를 수가 없겠죠.
아주버님과 만날 때부터 존재했던 아이였는데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라 그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버린 제가. 남편은 그 여자와의 약속으로 그 아이도 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부모님의 반대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몰래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 남편은 부모님의 요구에 따라 저와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맨션에서 먼 곳에서 살면서 주민들은 둘을 부부로 오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와의 결혼으로 상관이 있었지만 돈이 불려난 그 여자가 다시 연락을 취하고 만남이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님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부모님도 그 여자와의 약속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받으려고 그 여자에게 다시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반응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여자가 찾아와 친자 확인 결과들을 찾아드릴 때 보인 모든 반응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장은 결국 세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 제가 대화를 녹음한 것을 틀어주셨어요. 이것은 불법 녹취 행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만 듣고 가세요. 제가 녹음한 이유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는 세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아직 결혼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며 도둑년 심포지요. 예, 그나저나 친자와 긴 결과지를 조작한 거 들리는 없겠지. 아이, 우리가 그 집 형제랑 워낙 닮았어야 말이에요. 어차피 둘 다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쩔 거예요? 의심도 못하는 눈치니까 걱정 마세요. 그나저나 5대5 있지 않으셨죠? 속물 같은 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하준 씨가 의뢰를 자기 호적에 올려서 유산을 보장해 준다던 약속은 못 지키게 됐으니까 이렇게라도 제 몫을 받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연극을 한 것도 다 저 몰래 아이를 호적에 올려 그 여자에게 재산을 주려던 수작이었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재산을 빼앗아 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의도가 맞는 세 사람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며 서로 속이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속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부모님까지 속아서 어찌 이렇게 다양한 인생 상황이 존재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과 사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후 사무실을 나와 조용히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남편, 시부모님, 그 여자까지 이 집안에서 나에 대한 진심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더는 주저할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우선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남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와 같은 재산들을 몰래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체를 매각하려고 했지만 일이 복잡하여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법률 대리인을 따로 선임하고 천천히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시댁에 가서 그 여자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유선 상속 문제로 의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3명을 불러 모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신혼집 아파트와 남편의 차는 이미 판매했으며 사업체도 매각할 것이고요. 아, 깜박해서 말 조심하고 이야기를 끝맺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드렸어요. 집도 남편 명이 있죠. 이 집도 제가 내놓았으니 어머니 아버님도 짐을 빼셔야 할 거예요. 다음 주쯤에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오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세 사람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 여자가 미쳤나. 유산 상속 절차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디서 맘대로 최선을 처분해 이젠 두말할 것도 없이 소송이야. 알았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아들 꺼들여 세상을 꿀꺽하려고 하는 그 여우 같은 년, 우리 아들도 인연이 그렇게 만든 거지. 소송 걸어보세요. 난 못할 것 같아. 우리 지은이가 목수의 유산을 꼭 찾아줄 거야. 그래, 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소송은 필요합니다. 계집애가 이야기하길 법원을 방문하라 했습니다. 유가족이 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아이가 유족의 자식이 맞다면 필요한 일이겠네요.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멍청하게 속을 줄 알았는지 아셨죠? 다 알아요. 당신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난 다 알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시계를 대는 그 여자에게 나는 일격을 알렸습니다. 도리어 나한테 사기죄로 소송당하고 싶지 않다면 세 분 다 여기서 그만 꺼지는 게 좋을 겁니다. 동네 시끄러운 것, 그쪽도 싫으시겠죠. 짐은 다음 주까지 꼭 빼주세요. 나름대로 감을 잃은 3명을 거실에 그대로 버려둔 채로 통쾌하게 웃으며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그때 시부모님은 집에서 못 나간다며 버티다가 강제 퇴거당하는 처지에 처했고 나는 바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깡통이나 차게 된 세 사람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인과응보인지요?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라며 저는 현재 마음 편하게 다 내려놓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호텔에서 리버뷰를 즐기며 사연을 기록해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라 할 수 없이 그 놈은 천하의 몹쓸 사기꾼이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유산만큼은 넉넉하게 남겨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할까요? 실컷 즐기며 남은 재산으로는 앞날을 준비하고 내 힘으로 벌지 않은 돈이니만큼 좋은 일에도 쓰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 중이에요. 저희 인생 역경이요. 인생이 역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웃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